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는 틀린 견해가 널리 유포되어 있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인데 어떤 뉴스인가요? 군사정부는 대기업을 육성하면서 근로자를 탄압했다. 또 뭐가 있나요? 군사정부는 대기업을 육성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경제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세력이다. 또 반대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그래요. 뭐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다. 뭐 이런 거 이러죠. 마치 뭐 분배를 잘하는 것처럼 경제적 평등을 잘 실현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 틀린 견해죠. 확인했잖아요. 근로자들이 탄압한다면서 임금을 최대한 적게 주려는 정부다. 근데 어떤가요? 사실은 군사정부 때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평균 임금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5%, 김대중 정부 7%, 문재인 정부 4, 5%. 군사정부가 비교가 안 되더라. 잘못된 틀린 견해를 유포시키고 있더라. 경제적 평등은 또 어떤가요? 전두환 정부 때는 어땠나요? 아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로자 임금이 거의 같았다. 한 중소기업이 한 6% 정도 작았다. 롯데호 때는 한 15% 정도. 노무현 때는 한 35% 작죠. 문재인 때는 한 39% 작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요. 뭐 도대체 왜 이러냐.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누구나 좀 그래 근로자라면 가능하면 평등이 실현되면서 다 소득이 증가하기를 원하겠죠. 내색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산업을 육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산성을 강화시키고 산업을 육성하다 보면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면 근로자들이 귀해지잖아요. 거기에다 어느 정도 이동이 보장되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많게는 거의 차이가 안 나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애를 쓰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산업 육성에 집중하면 되는데 애쓰면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썼나요? 이것저것 계속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를 없애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로운 이동, 산업 육성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그래요. 거의 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법과 권력을 아무리 그거 하려고 하면 더 상황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흔하죠. 또 군사정부 때 5분의 배분을 봐도 군사정부 때가 제일 좋았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치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보겠습니다. 노무현은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성 강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본적 뭐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산업을 육성하면서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뭐 생산성을 강화시켜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높여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계 정당이 대부분 그러하죠. 공산주의의 핵심이 되는 경제적 평등을 달성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소득이 낮고 기업 수준은
소득이 높으면 그래요. 근로자는 선한 사람이고 기업 수준은 악한 사람이라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물론 이는 틀린 견해인데 한국이 산업화의 성공한 이래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사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보다 항상 높았다. 항상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자료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노무현과 그 주변 사람들은 통계자료를 확인할 정도의 시적 수준을 지니지 못했다. 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항상 주장하는 바는 뭔가요? 좀 공산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로자는 약자, 기업 소유주는 강자, 기업 소유주는 소득이 높은 자, 악인, 근로자는 그래요. 소득이 낮고 그 선한 자, 약자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근데 겉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일할 때 보면 일을 시키면 좀 강자처럼 보이죠. 뭐 계약상으로 하는 거지만 또 한국에서는 좀 기업 윤리가 잘못된 부분도 사실은 있는 거죠. 윤리적인 부분인데 갑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로자에게 그런 거는 현 시대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신분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같은 국민으로서 뭐 그런 건 수정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약자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페이지 78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2024년 보면 어떤 거예요? 근로자 가구 소득이 평균 58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일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입장은 뭐 근로자별 가구라고 해서 다르지 않죠. 420만 원 더 낫다는 거예요. 근로자별 가구는 뭔가요? 사업주 가구라는 거예요. 사장님 가구라는 거예요. 사장 가구, 사업주 가구. 2024년만 그러냐? 2003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로자 가구 290만 원, 근로자별 가구 240만 원.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들이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군사 정부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의 같거나 근로자 가구와 그 사업주 가구가 근로자 가구가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 근로자의 가구가 높아도 조금 더 높거나 산업화에 성공하면 어느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의 가구가 거의 같거나 조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근로자 가구 소득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근로자 가구가 약자였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소득으로만 따져보면. 좀 고대부터 내려온 관습 때문에 윤리적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요. 윤리적인 부분은 이제, 뭐, 달리 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캠페인과 교육으로 고쳐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근로자가 약자였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바람직할까요? 아니 그래요. 사장이 일자리를 공급해야 근로자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은 사회질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로자의 가구가 근로자 가구보다 소득이 조금 더 높은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재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위험을 감수하는데 근로자의 가구 소득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일자리가 잘 공급이 되고 근로자 가구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어떡해요. 잘못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로자가 약자였던 적은 없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업 소유자들 중에는 제법 탄탄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일군 이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이들은 전체 기업 소유자들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재산을 투입하면 다 사업자죠. 다 같은 사업이죠. 큰 기업이 되냐 작은 기업이 되냐 떠나서. 근데 뭐 한 큰 재산을 본 이들이 있죠.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근데 그런 이들은 어떤가요? 다수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극소수겠죠. 한 1% 정도 되겠죠. 한국인들 중 제법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기업 소유주는 천하다고 생각했고, 크게 성공한 기업 소유주는 악인으로 생각했다. 좀 그런 풍조가 있죠. 고대 국가였던 조선은 농업을 중시했고 상공업을 전시했는데 그러한 풍조화에서 생겨난 생각은 전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기업을 한다, 장사꾼이다 이러면서 천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공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기술직을 천하게 생각하고 산업공상 그런 게 있잖아요. 선비들 그냥 공부하는 일을 중시하고 귀하다 생각하고 그런 풍조가 한국에는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도 좀 그와 많이 유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핵심 이론은 노동이 모든 사회의 모든 가치를 만든다 있다. 공산주의에 따르면 기업 소유주의 몫은 없다. 그렇죠. 노동 노 그래요. 노동이 많이 가치를 생산한다. 특히 육체적 노동에 초점이 많이 맞추죠. 따라서 뭐 기업 소유주 몫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러냐는 거예요. 상품을 팔릴 때 잘 보라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팔리는 상품을 결단해서 제공해야 되고 그거 실패하면 기업 소유주는 그런 실패한 기업은 망하죠. 무엇이 가치를 만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업 소유주의 몫은 그저 근로자들의 몫을 빼앗는 것일 따릅니다. 공산주의로는 그렇죠. 기업 소유주는 제거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 강화가 아니라 기업 소유주와의 투쟁이다. 저 전부 근로자 거다. 그러면서 이제 다 빼앗아야 된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쟁을 중시하죠. 생산성을 강화시켜서 소득을 높일 생각은 안 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집권을 하면 또는 그런 집단이 집권을 하면 정책이 달라지겠죠. 완전히 다르겠죠. 노무현은 법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겠군. 그리 생각한 노무현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는 정책을 썼다. 노무현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때도 유명했죠. 소득주도 성장이라 해가지고 노무현의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거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문재인도. 그렇게 되는데 잘 보라는 거예요. 누가 타격을 받겠냐는 거예요. 저임금을 주는 사업주가 사업주가 타격을 받는데 그 사업주는 주로 어디에 속해 있겠냐는 거예요. 근로자 가구보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 외 가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죠. 소득이 더 높은 이에게 더 큰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바람직하면 바람직하지 않나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들이 있죠. 약자라면서 계속 높여줘야 된다면서. 근로자별 가구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도 일자리가 감소하겠죠. 아, 더 이상 사업 못하겠다 하고 철수할 수 있잖아요. 또 이익이 안 나서 철수할 수 있고. 나도 근로자나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많겠죠. 그래요. 한번 정부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볼 필요가 있죠. 누가 제일 높나요? 높나요? 노태우죠, 13.7%. 근데 1인당 GDP 성장률을 보라는 거예요. 1인당 GDP는 생산성으로 볼 수도 있죠. 노태우 때 제일 높았지만 GDP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14.8%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높나요? 1인당 GDP 평균 성장률이 훨씬 높은 건 아닌데 더 높죠. 아, 생산성에 맞춰서 인상시켰다. 꼭 생산성에 맞춰서 인상시킬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 이유는, 그렇다 해서 더 높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생산비를 감당을 못 하겠죠. 김영삼 때도 보라는 거예요. 생산성은 8.7%, 최저임금 인상률은 8%, 생산성 증가율은 8.7%더 아래죠. 임금 인상률이.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인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큰 문제는 안 생기죠. 김대중 때는 어떤가요? 생산성 증가율 5.5%, 최저임금 인상률 2.7%. 큰 이상이 없죠. 근데 노무현도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산성 증가율은 6.2%인데 임금 인상률은 10.3%. 그래요. 거의 4% 가까이 높죠. 4.1% 높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생산비 감당 못하는 사업주들이 생기는 거죠. 근로자 약자가 아니라 했죠.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 뒤부터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는 또 민주당계 정당이 아니죠. 근데 유지가 되잖아요. 생산성 증가율 3.5%인데 4.1%인데 이명박 때 6.1%잖아요. 박근혜 때 어떤가요? 생산성 증가율이 3.5%인데 박근혜 때 7.2%라는 거예요.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그 폭은 노무현 때보다 줄었지만 문재인은 어떤가요? 생산성 증가율이 3.4%인데 임금 인상률은 10.7%라는 거예요. 몇 프로가 높나요? 7% 이상 높잖아요. 노무현을 계산한 거죠. 더 심화시켰죠. 이명박 박근혜 때 좀 약화됐다는 것 뿐이지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잘못되는 거죠. 윤석열 때도 어떤가요? 좀 시정을 하려고 했죠. 생산성 증가율은 4.2%인데 인상률은 5%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하면 한국은 어떤가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죠. 폭을 감소시키면서. 그래도 완전히 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태우 정부 때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 13.7%로 가장 높은데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조치가 산업의 붕괴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생산성으로 볼 수 있는 명목 1인당 GDP 평균 성장률이 약 14.8%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 설명했죠. 노태우 때 높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더 높더라.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생긴다.
김대중 정부 때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을 명목 1인당 GDP 평균 성장률 이하로 인상시켰다. 생산성 이하로 인상시켰다 이 말이죠. 생산성 증가율 이하로. 만약 생산성 증가율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면 생산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산업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비를 갑자기 크게 인상시키면 적자나서 파산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인 거죠. 기업들이.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전두환이 도입하여 1988년 1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재래생활을 보장하고 계약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지 근로자의 임금을 법으로 올리거나 시장 가격을 왜곡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왜 도입했을까? 최저임금 제도를. 그래요. 사실 전두환은 도입할 필요가 없었죠. 뭐 임금이 이렇게 잘 상승이 되는데. 임금 상승률이 뭐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거의 10%에 육박하잖아요. 노태우 때도 그랬고. 굳이 뭐 최저임금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모를 사기 때문에, 혹은 뭐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할 때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법이었는데 만들었죠. 나쁜 의도로 만들지는 않았겠죠. 근데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노무현, 문재인 같은 사람.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요. 나쁘게 악용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어두운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활동을 거래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죠. 사기 방지죠. 가급적 산업이 육성하면 큰 폭으로 올라가죠. 산업이 육성한다 생각하고 시장 가격에 따라 형성되게 하는 게 좋아요. 괜히 괜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면 그 복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는 거예요. 꼭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물론 나쁜 의도로 도입한 건 아니지만 한 번 악용되니까 어떤가요? 계속 악용된다는 거예요. 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째 시정이 안 되나요? 거의 20년 이상 시정되지 않고 있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포퓰리즘 자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 시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문제는 하지만 노무현 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명목 1인당 GDP 평균 성장률이 약 6.2%에 불과한데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약 10.3%에 달했다. 생산성을 초과했다. 이 말이죠. 김영삼 정부 때 명목 1인당 GDP 평균 성장률은 8.7%로 노무현 정부 때보다 2.5% 높았는데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8%로 노무현 정부 때의 인상률보다 2.3% 낮았다. 이는 개인의 생산성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1인당 GDP 평균 성장률보다 4.1%나 크니 저임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생산비는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임금으로 이제 운영되는 사업체는 운영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생기겠죠. 파산하거나. 이게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또 여러 국민들에게 사기를 벌린 거죠. 근로자하고 소득이 사업자 소득보다 사실 높은데 한국에서는 2003년 상황을 보면 되잖아요. 2003년 노무현 때잖아요.
근로자 가구 소득이 근로자의 가구 소득보다 높다는 거예요. 노무현 때도.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속임수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로자하고 평균소득은 통상 저임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자 사장이 평균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사장 가구를 빈곤에 빠뜨리는 취해서는 안 될 조치였다. 음, 빠뜨리는 조치였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자 사장들은 최저임금 폭탄, 영세업자 파산, 죽지 못해 산다, 최저임금 동결하라와 같은 구호를 치며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다. 당연히 반발하겠죠. 감당이 안 되는데. 죽으란 말인가? 맞잖아요. 근로자 가구보다 더 열악하게 살고 있잖아요. 2024년 더 심하고.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여자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했겠지만 노무현은 그래요. 저임금으로 운영되는 산업들 역시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되었다. 의류, 봉제업, 신발, 가죽제품 제조업, 완구 잡화업, 일부 전통 제조업 같은 저임금 기반 산업들이 붕괴했다. 그렇겠죠. 제법 규모가 큰 기업들도 많이 망한다는 거예요. 저임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고 하거나 파산했고 어떤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했다. 저임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을 제약시하고 없애는 조치는 크게 잘못된 산업 정책이다. 그런 사람들 예전 그때는 그런 사람들 많았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지만 사양 산업 없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냐. 뭐 일자리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국가 전체 생산성이 증가하다 보면 임금이 상승하고 상승하는 임금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국가가 발전하면 이제 임금이 상승하죠. 그러다 보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사양산업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부 역할은 뭔가요? 가능하면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게 좋죠. 다른 쪽으로 생산비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산업이 붕괴 안 되죠. 그 노력을 안 하면 쉽게 붕괴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보라는 거예요. 임금이 막 계속 상승하면 꼭 좋은 현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왜 그 임금비 상승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 후회했을 때는 좀 늦었죠. 이미 붕괴한 상태죠. 다시 육성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죠. 붕괴 안 되게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전혀 정반대로 행동하겠죠. 괜히 악령이 좀비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사양 산업이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사양 산업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이나 신발, 가죽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은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통상 그렇게 생각했죠. 그 당시에 생산성을 강화시키면 얼마든지 인건비가 높은 국가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 그 의류 산업 이런 가죽 제품 만드는 산업 이것을 사양 산업 취급했잖아요. 없애야 할 산업, 저임금 산업. 그렇게 접근하면 붕괴되지 않을 산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가죽 제품의 고급화에 성공하여 현지에서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구찌, 프라다, 보테가 베네타, 발렌티노이다. 그냥 한국에서는 사양 산업이라서 거의 다 사라졌지만 아니 뭐 이탈리아에서는 잘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역시 옷이나 가죽 제품의 고급화에 성공하여 현지에서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루비통, 디올, 샤넬, 지방시가 있다. 즉 어떤 산업이건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생산성 강화에 성공하면 양질 일자리를 공급하게 된다. 아니 루비통에서 일하는 또 구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적은 임금을 받겠냐는 거예요. 아주 임금을 많이 받겠죠. 하지만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산업이건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산업이 빠르게 붕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나라가 발전하면 처음에 저임금으로 생산하다가 임금이 높아진다, 없어져야 될 산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산성 강화에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생산비를 대폭 낮추거나 하여튼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품질의 상품은 저임금 국가들이 생산하게 하고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공을 하면 계속 생산이 가능한 거고 실패하면 이제 사라지는 거죠. 한국은 어떻게 했나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고품질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한 거죠. 그냥 너희는 사라져라. 노무현 때부터 그게 시작된 거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렇죠. 물론 시간과 기회를 주더라도 생산성 강화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고의적으로 시간과 기회를 빼앗을 이유는 없다. 그렇죠. 뭐 생산성 강화에 성공해서 생산하면 좋은데 국내에서 굳이 일부러 망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생산성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다. 임금이 낮은 산업이라고 하여 제약시하다 보면 나중에 남는 산업이 별로 없을 것이다. 어차피 이제 자꾸 발전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생산성을 강화해서 생산비를 낮춘거나 고품질 상품을 그래요 공급하게 해서 살아남게 하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모든 업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다 사라지면 뭐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실상 신산업을 육성하는 일보다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일이 더 쉽다. 그렇죠. 있는 것을 강화시키는 게 그래도 더 쉽다는 거예요. 둘 다 어렵긴 하지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게 얼마나 어렵나요? 위험 부담도 크고. 1990년대 후반 의류업에 그렇죠. 종사하는 근로자는 50만에 이르렀지만 10년 사이 3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대폭 감소했죠. 노무현 정부 이후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개인 생산성을 초과하여 인상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쭉 개성되더라. 그거죠. 문재인 정부는 개인 생산성보다 6.9% 초과하여 인상시켰다. 또 똑같은 짓을 하더라. 더 심하게 하더라. 문재인은. 다 개성했죠, 뭐. 부동산 정책도 개성했고. 그대로 개성했던 거죠.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포퓰리즘 정책이 한번 실시되면 시정되지 않고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개선된다는 점이다. 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시정하라고 뽑아도 시정이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시정했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힘이 있을 때 시정하지 않잖아요. 힘도 있었지만 그냥 계속 개선돼 버리더라. 그렇다는 거예요. 생산비 증가는 기업의 파산, 철수를 야기하고 이런 실업자를 양산한다. 사회에 사라진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직장을 잃은 이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반드시 주어진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직장을 잃은 이가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이 없을 경우 새로운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직장을 잃은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 다 집계가 안 돼서 그렇지. 더 좋은 여건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안 좋은 조건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자연히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한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냥 사라지는 일자리 없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요. 더 좋은 일자리. 이동하겠죠. 일자리가 경제활동 인구를 초과하면 자연히 안 좋은 여건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생산비 증가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자리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한다.
일단 기존 일자리는 놔둔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이동하겠죠.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기업은 철수하겠죠. 그래야 이상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일자리에. 하지만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일자리 감소, 생산비를 증가시켰어요. 노무현처럼. 일단 실업자가 양산된다는 거예요. 취업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부 부담 증가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냐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